안녕하세요. 회생파산 전문 유익상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사건 진행 고려하시는 분들이나 진행하시는 분들 중에 개인회생 접수를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도대체 어떤 보전 권고를 내는 거냐, 저희가 과거부터 서울회생법원부터 여러 법원들을 살펴봤는데 오늘은 춘천지방법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춘천지방법원은 필수 제출 자료 목록이 있는 법원입니다. 그래서 신청서 접수할 당시에 법원에서 요구하는 자료 목록에 따른 자료들을 필수로 첨부를 해야 되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법원에서 보전 권고를 어떻게 내리는지 순차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제출 목록을 보면은 이제 모든 법원 공통으로 들어가는 인적사항 및 주거 관련 서류로 가족관계, 혼인관계 증명서, 등초본 이런 서류들이 이제 들어가고, 채무 관련 서류 같은 경우에는 최근 채무는 이제 1년으로 본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최근 1년 내 발생한 채무의 경우 이제 사용 내역을 제출하라. 소송 같은 경우는 최근 3년치 자료를 내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재산 및 소득에 관련 서류 중에 모든 주거지에 대한 자료들, 임대차 보증금이라든지 아니면 자가로 거주했다 라고 할 경우 그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아서 어디다 사용했는지, 자가가 있었다면 그 자가를 처분을 해서 그 매매 대금을 어디다 사용했는지 항상 법원이 확인하려고 한다고 말씀드렸고, 주거 관련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 5년 동안의 자료를 내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상거주 같은 경우에는 무상거주에 관한 자료를 내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특징적인 건데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무자에 대해서는 최근 5년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납부내역서를 내도록 하는데 채무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에 대한 것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모 및 자녀, 부양하는 부모 및 자녀에 대한 세목별 과세증명서도 내도록 하고 있다. 결국에는 특히나 이제 배우자 서류를 내도록 하는 게, 서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배우자 서류가 필수는 아닌데 춘천은 내도록 하는 것은 배우자의 재산을 얼마든지 이제 반영하도록 할 가능성이 높구나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이 서류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시겠고, 부동산에 관한 서류도 내도록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아까 살펴봤던 최근 5년 동안 소유했거나 소유 중인 모든 부동산, 본인 채무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에 대한 것도 이제 같이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1년간 채무자, 배우자, 부양하는 부모, 자녀 명의로 된 모든 차량을 또 내도록 되어 있는 것도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고, 소득 관련 서류는 이제 이것도 법원별로 과거 소득을 몇 년 확인할 거냐 이런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 춘천 같은 경우는 일단 최근 3년간 과거 소득에 대해서도 내라 라는 보정이 나오겠죠. 배우자가 현재 소득이 없는 경우 구체적 사유에 대한 진술서나 근거 서류도 같이 내도록 되어 있고, 채무자 및 배우자가 연금보험을 받는 경우에는 3년치를 또 자료를 내도록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급여 명세서 같은 경우는 최근 1년치 급여 명세서를 내고 있고, 계좌 내역 같은 경우도 최근 1년 동안 급여가 입금된 내역도 같이 내도록 되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영업소득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과거 매출을 어느 정도 확인을 하냐, 이게 궁금하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카드 가맹점 매출 1년, 현금 매출 1년, 공제 내역 소명자료 내도록 되어 있으니까 1년치 자료를 기본적으로 내도록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궁금하신 거일 텐데, 계좌나 카드 사용 내역 몇 년치 기준으로 봅니까? 그 다음에 얼마 기준으로 봅니까? 이거 과거에도 저희가 살펴봤을 때 법원별, 재판부별로 상당히 편차가 있었고, 일부 법원 같은 경우에는 1년치 100만 원 이상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었던 반면, 어떤 법원은 2년치, 그리고 그 기준 금액도 50만 원, 30만 원으로 매우 타이트한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춘천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 2년간 은행 계좌 거래 내역인데 거래 금액은 5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회생법원들이 최근 1년 100만 원이 많았던 거에 비하면 그래도 상당히 상대적으로는 타이트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신용카드, 체크카드도 최근 1년 그리고 50만 원 이상의 거래 내역을 내도록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 소득 관련은 아까 살펴봤지만 최근 5년, 그다음에 이제 건강보험이나 지역보험료 납부 내역도 이제 내도록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 관련한 서류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혼한 경우에도 살펴보면 재산 분할 위자료 이런 서류들, 요거는 일반적으로 이혼한 경우에는 법원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제출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특이점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입국 서류는 요구하지 않는 법원도 있는데, 이제 춘천 같은 경우는 최근 5년 동안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뭐 자녀 출입국 사실 증명서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최근 개인회생 파산 관련 서류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거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계좌 내역은 최근 2년 동안 50만 원, 카드 사용 내역은 최근 1년 동안 50만 원 기준으로 그 이상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모든 내역을 소명하도록 한다라고 이제 볼 수 있으니 상대적으로는 거래 내역 확인하는 기간이나 금액이 좀 타이트한 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보정들이 나왔는지 실제 보정을 한번 살펴보면서 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인데 채권 번호 6번, 7번 최근 대출금 사용 내역서를 아래 도표 읽어 작성하여 소명 자료로 제출하고 뭐 이런 내용들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채권 번호 6, 7번 이런 식으로 사건을 접수하면 법원에서는 최근 채무 기준을 잡아서 그 최근 채무에 대해서는 대출금을 어디다 어떤 명목으로 사용했는지를 내라고 하는데 지금 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채무는 1년으로 보고 그 1년 전 채무에 대해서 어디다 사용했는지 밝혀라. 이제 이런 보정이 나온 거고 마찬가지로 사용 내역표는 뭐 이런 식의 양식을 정해줘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거는 주식이나 가상화폐도 마찬가지로 편파 변제라든지 뭐 증여, 그다음에 도박, 인터넷 게임, 스포츠 토토 유흥비 이런 소비들과 불성실한 채무 사용과 동일하게 보고 있다라는 것도 이 보정 권고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금융자료 및 신용카드 관련하여 모든 내역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되어 있고 다만 아까 필수 제출 목록에는 50만 원씩 사용 내역을 밝혀라 라고 되어 있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채무자의 최근 1년 동안의 계좌에 100만 원 이상 거래 내역을 밝혀라 라고 해서 50만 원보다 금액을 상향해서 요 표를 다시 이제 제출하라 라는 보정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뭐 3번 같은 경우는 부채증명서가 추가로 다시 제출하라는 거니까 2분만의 어떤 특수한 보정이다 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채무자의 최근 5년 동안 부동산 이용 내역 그다음에 임대차 계약서 등 이제 필수 제출 목록에서 봤었던 그 제출 내용이랑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를 볼 수 있겠습니다. 현 근무지 관련해서도 이제 보정이 나오는데 이 25년 사건이니까 24년 전년도의 원천징수 영수증도 제출해라 라고 나오고 예상 퇴직금 확인서에 관한 서류들도 이제 다시 한번 확인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가상화폐, 주식, 도박, 입출금한 금액, 뭐 손실액을 도표로 작성해서 제출하고 그다음에 뭐 기간별 투자 수익률 자료 이런 부분들도 제출하고 다시 한번 주식 코인은 안 봐준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손실액은 청산가치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춘천지방법원 같은 경우는 올해 전국에 회생법원이 추가적으로 생기면서 대부분의 사건들이 이제 회생법원을 통해서 진행될 수 있는데 강원도권에 거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춘천 회생법원이 설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춘천지방법원의 사건이 접수가 되어야 되는데 올해에도 크게 실무준칙이나 법원에서 어떤 사건 진행 기조를 바꾸지 않는 한은 주식코인이 재판부에 따라서 주식코인 손실금은 청산가치로 계속 반영될 여지가 있다라는 것도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보정으로 넘어가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8번, 14번 뭐 대출금 사용 내역서 그래서 최근 채무는 1년으로 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채무 기준이 이 재판부도 1년이고 1년 동안의 대출금 사용 내역서나 카드 사용 내역을 제출해라. 그리고 정당한 사용처 소명하지 못하는 금액은 청산가치에 반영하라. 이제 이렇게 보정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여기 최근 대출과 관련하여 특정 채권자 개인에 대한 편파 변제, 불분명한 생활비, 뭐 생활비나 가소비, 고가의 사치품, 하행성 게임, 스포츠 토토 이런 거는 청산가치에 반영하라. 근데 아까는 주식이나 코인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특징적으로 주식 코인에 대한 얘기는 나와 있지 않죠. 춘천지방법원은 재판부별로 주식코인 손실금을 반영하는 재판부가 있고 안 하는 재판부가 있다라고 누차 말씀드렸는데 단 두 개의 보정 공고를 살펴보면서도 주식코인에 대한 반영 여부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월평균 소득과 관련한 보정인데 요거는 이 채무자분만의 특수한 사정이겠죠. 임대료 관련해서 월세는 260만 원으로 일반적으로 부가세 10%를 별도로 지불하더라도 286인데 영업소득 산출 300만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요런 300만 원이라는 소명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비용적으로 들어가 있는 항목들까지 살펴보고 매입 비용이 과대 계상되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법원이 직접 찾아내서 금액을 줄여라. 결국에는 매입 비용이 줄어든다라는 거는 월 소득이 올라가는
효과가 발생되겠죠. 그러니까 법원이 이런 식으로 이제 직접 보정을 내리기도 한다라는 걸로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지방법원들은 특히나 저희가 여러 차례 과거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런 식의 보정이 이제 꽤나 나온단 말이죠. 개인회생 절차는 성실하나 뭐 불운한 채무자 그렇게 해서 결국 개인회생 절차 하려면 소비 수준 억제하고 검소하고 절제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채무 초과 상태에서 저당권 설정을 신차 구입했습니다. 이제 채무 초과 상태에서 신차를 구입한 거는 왜 구입했는지, 그럼 결국에는 돈도 없으면서 이것도 추가로 대출받아가지고 구입한 거는 사실상 사치성 소비에 가깝지 않느냐라는 기본 시각으로 용도나 목적을 정확히 밝히지 못한다라고 하면 역시나 청산가치에 반영해라, 변제금을 늘려라, 이제 이런 식의 보정이 나온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보정으로 한번 또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춘천지방법원의 세 번째 다른 재판부의 보정인데, 마찬가지로 채권번호 11번, 12번에 대한 대출금, 최근 채무를 법원이 채권자 목록에서 집어주고 이 부분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라 라는 보정이 마찬가지로 나오는데, 여기는 특징적이게도 아까 두 개의 보정은 최근 채무를 1년으로 봤는데 이 재판부는 2년치를 찍어줬습니다. 그래서 최근 채무 기준이 2년이다. 재판부별로 또 달라진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 특정 채권자에게 편파 변제, 그다음에 불분명한 생활비, 사치품, 사행성 게임, 스포츠 토토 청산가치에 반영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주식 코인은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말이 없다라는 거를 이 보정 공고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금융자료 및 신용카드 제출 내역 관련해 가지고 기준이 1년 이내의 사용 내역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금액 같은 경우도 100만 원을 기준으로 금액을 내도록 한다 라는 것도 확인이 가능하죠. 아까 위에는 없었는데 주식, 선물, 코인 투자 같은 경우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 또 이런 식으로 여기는 밑에다가 별도로 보정을 또 따로 내기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배우자의 특유재산이라는 사실을 소명하지 못한다면 2분의 1을 청산가치에 반영해라 라는 이제 보통 지방법원마다 나오는 이 특유의 보정이 여기도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또 네 번째 보정으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살펴봤던 보정과는 또 다르게 여기는 최근 채무는 1년 동안, 그러니까 거래 내역도 1년 기준으로 내고 거래 기준 금액도 100만 원이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차량의 등록 원부를 제출하고 최근 5년간의 뭐 임대차 계약서, 그 다음에 임대차 보증 사용 내역, 필수 제출 목록에도 있었던 내용이 그대로 이제 보정에 또 나온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도 내봐라 라는 보정이 나오고,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에 대한 관련 자료를 뭐 내도록 하라 라는 보정이고, 뭐 변제계획안은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채무자 회생법에 나와 있는 기준을 그냥 열거한 것에 불과하고 이 기준에 맞춰서 제출했는지를 확인해봐라 라는 일반적인 보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여기가 이제 핵심적인데, 뭐 이런 식의 보정이 나오기도 합니다. 소득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경우인데, 보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종사자의 경우에도 동일한 근무처에서 장시간 일하면서 수입을 얻는 경우에는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간 일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 월 21일 일해야 되는데 수입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경우에는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개인회생 절차 진행에 따른 효과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 유지하기 원한다면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에 근접하는 수입 얻어서 그에 맞춰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거나 아니면 사건 취하하고 파산 신청해라. 사실은 이거는 법리에도 맞지 않는 보정이고, 특히나 과거에 저희가 여러 차례 서울회생법원이나 기타 회생법원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개인회생 진행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수입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왜 그에 미치지 못하는가에 대한 이제 소명은 필요하다. 뭐 이런 점을 안내드릴 수 있었는데, 어쨌든 이런 보정이 나왔을 경우에 왜 구체적으로 최저임금 이하의 소득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지, 채무자의 현재 건강 상태라든지 현실적인 장애 사유는 무엇인지 법원에 명확히 밝힌다면 이 부분은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다만 일부 몇몇 사무실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의 소득이 못 미치면 사건 진행이 안 된다. 그래서 뭐 이런 보정들을 예시로 드는 경우들이 있는데, 요거는 단순히 최저임금의 소득이 못 미친다라고 해서 진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이 보정 내용 자체도 완전히 법리적으로 올바른 보정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절대적으로 대리인이 이 채무자분의 특수한 사정을 주장을 해서 잘 방어를 해나가야 되는 사정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보정 내용을 한번 살펴볼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최근 채무는 최근 1년 100만 원 이상 거래 내역을 제출해라. 근데 여기는 또 재판부마다 정말 다르죠. 또 보면 하행성이라고 표시를 해놓고 주식, 선물, 코인 기재를 해놓으면서 도박이나 뭐 별풍선 게임하고 동일선상에 놓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또 똑같이 최저임금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채무자는 5년 전부터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하면서 월 소득이 141만 원 밖에 안 된다. 개인회생 진행하기 희망하는 경우에는 최소 월 소득 16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음을 소명하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아까는 최저임금 이상 소득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또 월 소득 160 이상 소득이 있음을 밝혀봐라 라고 나오니까 보정 사이에도 일부 차이가 있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이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 결국에는 월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공제하고도 남는 소득, 가용 소득이 있어야 되는 거를 법원이 확인을 해야 되니까 이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는 거를 이제 소명하라는 것이고, 만약에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보정서 제출하는 시점에 평균 소득이 이 이상의 금액을 상회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없이 진행을 할 수 있겠지만, 이 금액에 못 미친다 하더라도 어쨌든 가용 소득을 생계비를 줄여서라도 만들 수 있다면 그 자체로도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런 보정이 나왔다 하더라도 부분 역시 대리인의 보정서 대응으로 충분히 이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다라는 거는 참고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춘천지방법원 보정의 5가지 실제 사례와 필수 제출 목록을 살펴보면서 신청서를 접수하면 어떤 류의 보정이 나오고 법원이 어떤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확인하는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원활히 사건 진행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